재수 없게 어디서 구걸이야? 시린 겨울 새벽, 남대문 시장통의 공기는 칼날 같습니다. 70평생을 이 시장 바닥에서 보냈지만 얼음물에 콩나물을 씻어낼 때 손끝을 파고드는 통증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나를 콩나물 할매라고 부르지만 내 가슴 한구석엔 아직도 따은 머리에 꽃분홍, 댕기를 메고 수줍게 웃던 19살의 순자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그저 주름진 피부와 투박한 손마디를 가진 노파일 뿐입니다. 나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동생 셋을 공부시키기 위해 내 청춘은 시장통 비린내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동생들이 번듯하게 자라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 나는 내 몫의 연애나 결혼 따위는 사치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수만 번 바뀌고 머리칼이 서리빨처럼 하얗게 변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낡은 고무장화 한 켤레와 콩나물 시루뿐인 삶이었지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트럭들이 채소를 쏟아내고 상인들의 거친 고함이 시장의 정막을 깨우는 시간. 저 멀리 시장 입구에서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장통 길목에 칠흑처럼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온 것입니다. 번쩍이는 차체는 시장의 남루함을 비웃듯 당당했습니다. 상인들은 일손을 멈추고 그 차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굽은 허리를 펴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머리는 은색으로 정갈하게 빗겨 넘겼고 몸에 딱 맞는 수트는 주름 하나 없이 빳빳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이 아닌 울퉁불퉁한 시장 바닥에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방향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바로 내가 앉아있는 낡은 좌판 앞이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콩나물 비린내를 덮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콩나물은 이쪽 말고 저기 큰 상회로 가셔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내 낡은 좌판 앞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서 헉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의 바지가 흙탕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촉촉하게 젖어든 눈망울이 나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 배고픔에 지쳐 내 집 문간에 쓰러져 있던 그 깡마른 소년의 눈망울이었습니다. 순자야. 나왔다. 너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쥐고 있던 콩나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나는 시장 귀퉁이에서 찐빵 장사를 하던 아버지를 도와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에 띈 건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로 찐빵 냄새만 맡고 있던 꼬마 거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몰래 찐빵 한 개를 떼어 그 소년에게 쥐어줬습니다. 소년은 찐빵을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니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누나, 내가 나중에 큰 부자 돼서 누나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꼭 기다려. 그 철없는 약속을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급해 누군가를 기다릴 여유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년이, 아니,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이 노신사가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 정말 광식이니? 이광식 내 떨리는 물음에 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이 찐빵값 갚으려고 50년을 한결같이 달렸다. 너 찾으려고 전국 8도를 안 뒤진 곳이 없어. 왜 이렇게 꽁꽁 숨어 있었어? 광식의 말에 내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귀한 대접이 50년 전 베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구경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콩나물 할매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의 첫사랑이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광식은 품 안에서 비단으로 감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좌판 위에 놓인 그 상자는 그 자체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찬란한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자야, 50년 전 약속 이제 지키러 왔다. 낡은 앞치마는 이제 벗어던져. 남은 인생은 내가 너를 공주처럼 모실게. 나와 같이 가줄래? 그의 프러포즈는 시장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나는 내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콩나물 물에 불어 터지고 갈라진 볼품없는 노파의 손. 그 손에 이 눈부신 반지가 가당키나 한 걸까요?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식아, 나는 이제 예전의 그 순자가 아니야. 보시다시피 늙고 병든 할망구일 뿐이야. 내가 누리는 그 화려한 세상에 내가 어울릴 리 없잖아. 하지만 광식은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 내 눈엔 너는 아직도 그 찐빵을 건네주던 천사 같은 순자 그대로야. 내 손의 주름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훈장이고, 제발 더 이상 혼자 있게 하지 마.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내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연애 세포가 70년의 세월을 뚫고 다시 꿈틀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차에 올라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50년의 그리움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시장의 낡은 지붕 너머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담의, 아니 순자의 인생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태양이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대답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그의 손 위에 내 거친 손을 포개었습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은 구름 위에 앉은 듯 폭신했지만 내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따끔거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남대문 시장의 낡은 천막들을 보며 나는 평생의 터전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도 되는 것인지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50년 전 찐빵 한 개가 불러온 기적이라기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눈부셔 시력이 멀어버릴 것만 같았지요. 광식은 내 거친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린 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등에 자리 잡은 검버섯과 주름이 우리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19 소년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거대한 대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조각상이 세워진 철문이 열리고 끝없이 펼쳐진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압도적인 위용에 질려 숨을 들이켰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대며 살던 노파에게 이 집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더 얼어붙게 만든 것은 현관 앞에 일렬로 늘어서서 우리를 기다리던 광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번듯한 수트를 차려입은 아들들과 진주. 목걸이를 감은 며느리들의 눈빛은 환영보다는 침입자를 향한 경계와 멸시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연락도 없이 이런 분을 모셔오시면 어떡합니까? 광식의 장남인 이 전무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낡은 고무줄 바지와 물이 빠진 스웨터 끝에 머물렀고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더러운 얼룩 취급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손등으로 코끝을 가리며 은근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0년 동안 몸에 밴 콩나물 비린내가 이 우아한 저택의 공기를 오염시키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나는 90%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배운 것은
사람의 눈빛 속에 담긴 욕심과 가식을 읽어내는 기술뿐이었으니까요. 광식은 자식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거실 중앙의 소파에 앉혔습니다. 엉덩이가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이 생소해 나는 자꾸만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이분은 이 집의 안주인이다. 내가 5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생명의 은인이자 첫사랑이지. 토달지 말고 예의를 갖춰라. 광식의 엄중한 선언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로 며느리들의 날카로운 귓속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노망나신 게 분명해. 저런 시장 할망구를 어디서 데려와서 안주인이라니. 저녁 식사 자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은식기와 정체 모를 요리들이 내 앞에 놓였지만 나는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큰 며느리가 은근슬쩍 와인 잔을 돌리며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격식 있는 자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저희가 괜히 어머니 기를 죽이는 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녀의 말은 정중함을 가장한 조롱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격이 맞지 않으니 알아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나는 와인 잔 대신 보리차가 담긴 컵을 들어 목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콩나물 한 바구니에 500원 하던 시절부터 5,000원이 넘는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남의 주머니를 탐내본 적이 없단다. 내 손이 이렇게 굵어진 건 정직하게 살았다는 훈장이지 부끄러워할 흉터가 아니야. 내 낮은 목소리에 식탁 위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광식은 내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 접시에 고기 한 점을 얹어주었습니다. 녀석들은 내가 기가 죽어 눈물이나 짤 줄 알았겠지만 시장통 여전사로 살아온 세월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광식이 마련해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비단 이불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평생 딱딱한 방바닥에 얇은 요 하나 깔고 자던 내게 이 호사는 어울리지 않는 연극 의상처럼 버거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광식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내 거친 발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아이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든 곳으로 데려온 건 아닌지 걱정이 돼. 그의 눈에 어린 진심 어린 염려가 내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녹여내렸습니다. 광식아, 나는 괜찮다. 시장에서도 진상 손님들은 늘 있었거든. 다만 내 자식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내가 읽어놓은 이 거대한 성을 내가 무너뜨릴까봐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내 말에 광식은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성은 내가 준 찐빵 하나에서 시작된 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광식이도 이 집도 없었어. 그러니 당당해져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와 나란히 앉아 50년 전의 소년과 소녀로 돌아가 밤새도록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들은 내가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거들 거라 예상했겠지만 나는 느지막이 일어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녀석들은 내 뒤에서 시골쥐가 서울 구경 왔다며 비아냥댔지만 나는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얇은 유리벽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식의 생일을 맞아 곧 열릴 대규모 연회에 나를 정식으로 소개하겠다는 그의 결정을 들은 자식들은 이제 대놓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이 할머니를 그 자리에 세우면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고요? 파트너들이 비웃을 겁니다. 장남의 고함이 서재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서재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녀석들은 내가 그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걸림돌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는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회사의 고질적인 비리와 핵심 인물들의 관계를 시장 인맥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세상의 모든 소문이 모이고 흩어지는 정보의 보고니까요.
나는 광식을 대신해 녀석들의 삐뚤어진 욕망을 바로 잡아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70세의 콩나물 할매가 재벌가 자식들을 상대로 펼칠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의 불빛은 눈부시다 못해 시릴 정도였습니다. 광식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으로 지었다는 짙은 보라색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남대문 시장의 콩나물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하게 빗어넘긴 쪽머리와 은은한 진주 놀이개조차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지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는 거울 너머로 비치는 광식의 자식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나를 이 화려한 무대 위에 세워두고 내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기만을 기다리는 굶주린 늑대들 같았습니다. 연회장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명사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광식은 보란듯이 내 손을 꽉 잡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하나의 사랑이다. 그의 선언에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와 박수 소리 뒤로 며느리들이 미리 매수해둔 몇몇 부인들이 키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시장 할머님이시군요. 그런데 한복 냄새가 좀... 혹시 아직도 콩나물 비린내가 배어있는 건 아니죠? 며느리 혜진의 비릿한 웃음이 그들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인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비린내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땀 냄새란다. 비단옷만 걸친다고 사람이 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진심이 귀해야 진짜 귀인이지. 되게 향수 냄새가 독해서 내 코가 다 아프구나. 내 돌직구에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광식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나 흘릴 줄 알았겠지만 시장통 바닥에서 70년을 버틴 내 맷집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 정장의 사내들을 거느린 또 다른 노신사가 등장했습니다. 광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거칠고 야성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명동의 지하대왕이라 불리는 사채 시장의 거물, 철구라고 속삭였습니다. 철구는 거침없이 우리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광식을 지나 정확히 내 얼굴에 꽂혔을 때 나는 50년 전에 또 다른 기억 한 조각을 떠올리고 몸을 떨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광식이 놈이 기어이 너를 찾아냈나 보군. 철구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듯 거칠었습니다. 그는 광식의 숙적이었고 동시에 50년 전 그 찐빵 노점 앞을 서성이던 또 다른 소년이었습니다. 광식이 배고픔에 쓰러져 있던 나약한 소년이었다면 철구는 광식의 찐빵을 뺏으려다 내게 빗자루로 매질을 당했던 사고뭉치 소년이었지요. 하지만 그 역시 그날 이후로 나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양입니다. 광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철구, 너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올 자리가 아닐 텐데. 광식의 경고에도 철구는 코웃음을 치며 내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이 녀석의 손은 광식의 부드러운 손과는 달리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광식이가 너를 공주처럼 모신다고 순자야. 저 녀석의 성공은 사실 내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거다. 50년 전 너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갔던 건 광식이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저 녀석이 말해주던가. 철구의 폭탄 발언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50년 전 내가 시장통 깡패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을 때 누군가 나타나 그들을 물리치고 대신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광식인 줄 알았고 광식 역시 그 사건을 계기로 나를 떠나 성공하겠다고 맹세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철구가 그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식은 당황하며 내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순자야, 녀석의 말은 거짓이다.
저 녀석은 지금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수작을 부리는 거야. 철구는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받은 서류였습니다. 광식이는 내 앞에서 눈물이나 짜며 동정표를 얻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어둠 속에서 칼을 맞았다. 순자야, 이제 내가 선택해. 이 가식적인 성벽 안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진짜 너를 지켰던 내 곁으로 올 것인지. 광식의 자식들은 이 막장 같은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 기회에 나를 두 남자를 홀린 요부로 몰아세우려 눈빛을 빛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남자의 손에 잡힌 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명은 50년 동안 나를 향한 수뇌보로 거대 기업을 일궈냈고 한 명은 나를 위해 어둠의 길을 걸으며 괴물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약간의 결단. 나는 두 남자의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광식의 눈에는 간절한 애원이, 철구의 눈에는 거친 소유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나는 콩나물 한 바구니를 팔아도 내 힘으로 팔았지 누구의 은혜나 희생을 발판 삼아 산 적은 없습니다. 5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지금의 당신들을 봅니다. 내 단호한 말에 두 남자는 일시에 멈칫했습니다. 나는 광식의 손도 철구의 손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장남 진호와 며느리 혜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들은 이 상황이 재미있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과거에 남자들과 얽힌 게 부끄러워 죽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 두 남자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무시하던 그 낡은 노파가 사실은 두 왕의 마음을 쥐고 있는 여왕이었다는 걸 말이다. 내 일갈의 녀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구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순자답다. 50년이 지나도 그 성깔은 여전하구나. 그는 광식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광식아, 오늘은 물러가마. 하지만 조심해라. 내가 순자를 조금이라도 실망시킨다면 나는 언제든 내 방식대로 그녀를 뺏어올 거다. 철구는 폭풍처럼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광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다시 안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울 속의 보랏빛 한복을 조용히 벗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라 믿었던 이 길이 사실은 50년 전부터 얽히고 설킨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였다는 사실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광식의 자식들은 이제 나를 대놓고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깊은 증오와 경계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엔 철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광식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소담의, 아니 순자의 황혼은 이제 사랑을 넘어선 치열한 진실 공방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남긴 파편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보다 어둠 속에서 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광식의 저택은 이제 고요한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의 심장을 겨눈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부딪히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의 화려한 몰딩을 바라보며 50년 전 그 찐빵 노점의 매연 냄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배는 고파도 마음은 명료했는데 지금은 배는 불러도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90%의 냉철한 관찰 속에서 나는 광식의 미세하게 떨리던 눈동자를 복기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광식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나는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정원 구석, 장남 진호와 큰며느리 혜진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녀석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한 듯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소매치기들의 동태를 살피던 그 감각이 70세의 몸을 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기야, 정말 철구 회장이랑 손잡을 거야?
아버지가 아시면 우리 정말 호적에서 파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탐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피워 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 시장 할망구한테 눈이 멀었어. 이대로 두면 우리 상속분 다 그 노인네한테 넘어간다고. 철구 회장이 그랬어. 저 노인네 과거만 제대로 털면 아버지가 스스로 내쫓게 만들 수 있다고. 녀석들의 배신은 예상했지만 어제 적이었던 철구와 손을 잡을 만큼 천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밟는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인연을 맺어온 마당발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분아, 나다. 명동 철구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 사고치던 녀석 하나 있었지. 그 녀석 좀 수소문해봐라. 50년 전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 그 녀석들은 내가 이 화려한 저택에 갇힌 가련한 노파인 줄 알겠지만 내 인맥의 뿌리는 강남의 빌딩 숲보다 남대문의 진흙바닥에 더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구로부터 의문의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광식이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 혜진이 보란듯이 내 방으로 들고 온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무서운 아저씨가 보내셨나봐요.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혜진의 비릿한 미소는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철구와 그 옆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돈 가방을 쥐고 있는 어린 광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철구의 거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광식이가 너를 지키려다 성공했다고 아니. 그 녀석은 내가 칼을 맞는 동안 내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을 들고 도망쳤다. 그 돈으로 지금의 기업을 세운 거야.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너를 찾은 거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의 순애보라 믿었던 광식의 사랑이 사실은 도둑질과 배신을 덮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였다는 사실이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사진을 손에 쥐고 서재에서 돌아온 광식을 기다렸습니다. 90%의 침묵은 때로 100%의 언어보다 더 잔인한 법입니다. 광식은 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내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철구 녀석이 조작한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광식은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지만 나는 그 눈물 속에서 진실보다 공포를 먼저 읽어냈습니다. 광식아, 너는 50년 전 내 마음을 훔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을 훔쳐 달아난 거였니? 내 낮은 물음에 광식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진호와 혜진이 기다렸다는 듯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추잡한 과거를 가진 분을 우리 어머니로 모실 순 없습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녀석들은 승기를 잡은 듯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혜진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밖으로 내던지려 했습니다. 시장통 노파가 재벌가의 품격을 더럽혔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모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녀석들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으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옥분이를 통해 입수한 진호가 철구의 사채 자금을 끌어다 회사 주식을 매집하려 했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진호야, 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철구랑 손잡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더구나. 내 과거가 추잡하다고 너희의 탐욕은 그보다 더 비릿한 냄새가 나는구나. 내 반격에 진호와 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광식 역시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녀석들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광식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광식아, 너는 나를 속였고 내 아들은 너를 팔아넘기려 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성벽의 실체니 나는 보랏빛 한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낡은 수첩을 챙겼습니다. 저녁 안개가 저택을 덮어버린 시간, 나는 화려한 비단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식의 애원도, 자식들의 당황스러운 시선도 이제 내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철구가 보낸 소포 속의 사진을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5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은 내 미래를 결정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사람을 기다리는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노파였으니까요. 나는 저택 대문을 나서며 어둠 속에 주차된 철구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구는 차창을 내리고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결국 내 말이 맞았지. 이제 내 차에 타라. 너를 위한 진짜 복수를 준비해놨다. 하지만 나는 철구의 차문을 여는 대신 녀석의 차창에 침을 뱉어주었습니다. 철구, 너나 광식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너희의 권력 노름에 나를 끼워 넣지 마라. 나는 내 방식대로 너희 둘 다 무너뜨릴 거니까. 밤거리는 춥고 어두웠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소담의, 아니 순자의 황혼은 이제 두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로맨스가 아니라 뒤틀린 과거를 청산하고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참교육하는 거대한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대문 시장의 단골 국밥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일 아침 광식의 회사와 철구의 자금줄을 동시에 끊어버릴 최후의 인맥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오키 여사의 사교성은 이제 단순한 호의를 넘어 도성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심판하는 칼날이 되려 합니다. 남대문 시장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처럼 비릿하고 억척스럽지만 그 속엔 가식 없는 생명력이 꿈동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단 한복 대신 해진 스웨터와 장화로 갈아 신고 익숙한 국밥집 골방에 앉았습니다. 내 앞에는 도성의 지하 경제를 쥐고 흔드는 3명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시장통에서 나물이나 다듬는 노인네들이지만 이들의 말 한마디면 웬만한 중견기업의 숨통 정도는 우습게 끊어버릴 수 있는 시장의 주인들이었지요. 90%의 고요한 결의 속에서 나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지난 50년 동안 내가 베풀어온 인정과 그 대가로 쌓인 보이지 않는 채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그 두 녀석을 다 쳐낼 생각이야. 광식이 녀석은 그래도 언니를 끔찍이 아꼈잖아.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찻잔에 담긴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피눈물을 닦아낼 수는 없는 법이다. 광식이는 속였고 철구는 그 상처를 이용해 나를 소유하려 했지. 그리고 그 자식들은 내 부모의 유산을 제 먹잇감으로 여겼어. 이제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됐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골방 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녀석들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시장의 거대한 그물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광식의 회사인 광성건설의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장남 진호는 철구의 사채 자금을 등에 업고 아버지를 해임한 뒤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벌써 사모님 소리를 들을 생각에 로비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철구는 이사회의 문 밖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광식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성건설 본사가 위치한 테헤랄로의 금싸라기 땅, 그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이사회 문이 열리고 내가 낡은 고무장화 소리를 내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호와 혜진은 나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경비원들 뭐해? 당장 끌어내지 않고. 녀석들의 고함에도 경비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인맥을 통해 고용된 시장 출신의 장정들이었으니까요. 나는 회장석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서류 한 장을 띄웠습니다. 50년 전 내 아버지가 광식의 아버지에게 신탁했던 땅. 문서와
그 땅이 현재 내 명의의 공익재단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증명서였습니다. 진호야, 내가 팔아치우려던 이 회사의 뿌리는 애초에 내 아버지의 것이었단다. 그리고 내가 철구에게 빌린 그 돈줄을 댄 명동의 전주들이 누군지. 아니 바로 여기 계신 시장 어르신들이다. 내 말에 진호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철구 역시 당황하며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시장 노파들의 자금줄이 끊기자 철구의 사채 왕국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녀석은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다고 우겼지만 결국은 내 자산을 가로채기 위해 광식과 경쟁했던 또 다른 약탈자에 불과했습니다. 광식은 회장실 구석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이 녀석의 변명은 이제 바람에 날리는 먼지보다 가벼웠습니다. 나는 광식에게 다가가 50년 전 그 찐빵 노점에 마지막 장부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걸로 내 죗값은 다 치른 걸로 하마. 다만 내가 읽어놓은 이 가식적인 성벽은 이제 허물겠다. 내 자식들은 제 손으로 땀 흘려본 적이 없으니 이제 시장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마. 나는 녀석들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집과 차를 압류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울며 불며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던 그 오만함, 이제 그 낡은 옷을 입고 세상의 매서움을 직접 겪어보렴. 진호와 혜진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로비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시장 상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녀석들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던 위선의 발판을 걷어치우고 진실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철구 역시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파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녀석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형사 고소는 취하해주는 대신 평생 모은 재산을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헌납하게 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도성의 거물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노인들일 뿐이었습니다. 90%의 냉정함이 비로소 100%의 정의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사회를 해산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나는 광성건설의 자산을 정리하여 평생 고생해온 시장 상인들의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아버지가 남긴 땅에는 홀몸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쉼터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비단 옷을 두르고 탐냈던 그 화려한 유산들이 이제 비로소 주인을 찾아가 낮은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남대문의 대모라 부르며 우러러봤지만 나는 그 화려한 직함조차 버리고 짐을 쌌습니다. 소담의, 아니 순자의 장부는 이제 단 한 줄의 미련도 없이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해가 지는 남해의 어느 작은 포구,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낡은 평상에 앉아 찐빵을 한 입 베물었습니다. 50년 전 그 소년에게 건넸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성공을 맹세하는 야망가도, 집착에 눈먼 괴물도,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붉게 물든 노을과 정직한 바닷바람만이 내 주름진 뺨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누군가의 수뇌보 속 주인공이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가 해안선을 닦아낼 때마다 과거의 상처들도 하나둘씩 껴 내려갔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나는 가장 화려한 무대를 경험했고 가장 비참한 배신을 겪었으며 가장 우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은 지금 내 손에 든 찐빵의 온기와 내일 아침 다시 뜰 태양을 기다리는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소담의 인생은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비로소 찾아온 가장 찬란하고도 고요한 황혼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수첩을 덮고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제 기록할 것은 원한도 그리움도 아닌
내일 만날 이름 모를 사람들의 소박한 미소뿐일 테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인생의 정답을 찾은 노파를 향해 보내는 고요한 축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담하게 웃으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시장통의 비린내가 아닌 싱그러운 바다 냄새를 맡으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